자, 명절 지금 또 조기 대선 국면이기도 한데요. 정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치평론가 박진영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교수님. 박진영입니다. 갑자기 연결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김 PD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제가 출동해야죠. 네. 아유, 스튜디오로 좀 나오시지. 스튜디오 나오실 시간도 없어. 아유. 스튜디오로 가겠습니다. 조만간. 네, 네. 자, 박진영 교수님 어떻게 명절 계획 어떻게 세우세요? 아니, 저는 뭐 이제 고향에 부모님들 계시니까요. 부모님들 찾아뵙고, 네. 뭐 또 고향 친구들도 보고, 예. 보통의 제 또래의 중년 남성들이 하는 거 그대로 다 합니다. 네. 아, 형님 영천이었던가요? 예, 경북 영천입니다. 영천에 바로 제 대구 하고 옆에. 같은 고향 사람 김문수, 김재동. 아니 네. 이런 예. 네, 재동이는 아니, 자랑스러운 후배입니다. 네. 갑자기 김문수가 뜨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보수 과포집에 의한 그 결집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상적인 건 아니죠. 뭐 정상 비정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론조사라는 것이. 아, 저는 뭐 다만 이게 단순 여론조사를 넘어서서 네네. 조직적인 대응이 있지 않았나라고 의심을 하는데요. 여론조사 응답에. 예를 들자면은 윤석열이 최근에 이 여권 원로들을 만나서 네. 김문수 이야기를 했다. 뭐 예. 이런 기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정광훈과 김문수의 공동 활동은 우리가 뭐 옛날부터 알고 있던 사실들이고요. 이게 사실 2020년 총선 앞두고 둘이 찢어졌어요. 근데 요즘에 또 찢어졌습니까? 다시 결합하는 흐름이더라고요. 예. 뭐 이익이 있으면 또 다시 붙고 하는 게 그들만의 생리니까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김문수가 극우 노선인 거는 맞는데 만약 네. 김문수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어요. 유일하게 지금 두 자릿수 지지율을 받고 있어서 지금 네네. 다른 후보들은 거의 범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대로 그 지금 극우들이 결집하는 흐름 속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저 판단하세요? 동의합니다. 이대로?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네. 국민의힘 계열에서 네. 자신의 능력으로 대권 주자까지 갈 수 있는 사람, 네. 즉 후보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와 김문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오세훈은 자력으로 그렇게 뜰 수가 없다. 네. 그럼 오세훈이 갖고 있는 역동성 부족이 있습니다. 그렇죠. 즉 카리스마 부족이죠. 맞아요. 그리고 정당에서는 당내 선거 경선에서는 네. 좌우의 이데올로기가 강한 사람이 유리하다. 라는 이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미국의 선거 개론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늘 또 박진영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경선에서는 그렇게 극단적인 어떤 칼날을 드러내지만 결국 본선에 들어가서는 중도에서 표를 가져와야 되는 그런 어떤 숙제가 있잖아요. 과제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근데 경선은 좌우 극단으로 가라. 본선은 빨리 중도로 가라. 이거 기본 전략이죠. 김문수가 가능하겠어요? 그게 김문수의 이제 하나의 핸디캡이죠. 네. 김문수가 후보가 됐을 때 과연 중도들이 그 김문수에게 호응을 해줄까 하는 부분들 네. 그리고 또 이른바 이제 우리가 이제 약진보 또는 뭐 약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상당히 비판적 움직임을 가지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과연 김문수를 지지해줄까 하는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남은 과제가 되겠죠. 네. 근데 김문수가 그런 과제를 이행할 만한 그 정치적 내공이라든지 뭐랄까 그 네네. 포용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준 적이 없고 도리어 그 본선 후보가 됐을 때 그동안 전광훈과 함께 다녔던 그 시기에 했던 내뱉은 발언들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언들이 많거든요. 그 발언들을 또 종합하고 취합해 봤을 때 이 사람은 이거 중도에게 도저히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이제 뭐 그 집단이 가지는 전략적 특성과 네. 그다음에 김문수라는 사람이 가지는 캐릭터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네. 김문수라는 사람 자체가 극장에서 극으로 막 가는 사람이고 실제로 캐릭터 자체가 타인과의 융합이라든가 그렇지. 어떤 통합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네. 예. 게다가 또 지금 내란 국면으로 결국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은 내란에 대한 또 심판 정서가 있을 텐데 그 당연하죠. 중도 안에서 윤석열에 대한 예. 탄핵 찬성이냐 반대라는 것이 기본 프레임으로 작동을 할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김문수처럼 이 탄핵에 반대한 사람, 네. 내란에 대해서 옹호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 프레임상에 존재하는 30에서 35% 인상을 넘어선다는 것은 불가능해지죠. 네. 그러면은 이른바 이 중도와 약한 보수층이 비어버리고 네. 김문수와 결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제3 후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제3 후보? 네네. 그러면은 하자구도 이른바. 이준석에게 별의 순간이 다가오는 겁니까? 뭐 이준석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뭐 다른 사람은 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탄핵을 찬성한 보수 중에서 네. 역동성이 있는 사람, 또 우리 국민들이 사실 이거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인데 정치적 신상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걸 끌 수 있는 어떤 이 미끼 상품이 튀어나올 수도 있죠. 안철수가 튀어나왔던 것처럼.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뭐 말 나오는 경제 관료들 중에서 그런 헛된 망상을 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상목이는 내가 봤을 땐 좀 야로가 많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자기는 뭐 계엄을 반대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최상목이도 뭐 하나의 후보군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최상목, 한덕수, 이창용 저는 한 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창용도 얘기 나오고 있죠. 한국은행 존재. 자 근데 지금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10시 나왔는데 이재명 30일 김문수 10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예. 아니 사실은 뭐 많이 좁히고 어제 뭐 시사저널 여론조사는 김문수가 이재명 대표를 뭐 1대1 대결이긴 하지만은 앞서는 걸로 나오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또 지금 정당 지지율 오늘 한국갤럽 한 20분도 안 된 시점 그러니까 10시에 나온 거 보니까 민주당 40, 국민의힘 38. 예, 다시 민주당이 좀 앞서는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그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시청자들께 제 이야기는 꼭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여론조사는 현재의 여론의 흐름의 경향일 뿐 투표하면 그렇게 절대 나오지 않는다. 아 맞아요. 예. 예를 들자면요. 박근혜가 탄핵 직전에 지지율 5%였습니다. 네. 박근혜가 그런 상황에서 뭐 황당한 가정이었지만 대통령 선거 다시 나왔다. 5%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예. 35%는 또 나옵니다. 아하.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양심이라든가 네. 또는 그 시기적인 기세, 기운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약 보수층, 약 진보층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라든가 후보지만 네. 지금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 때 또는 네. 부끄럽다고 느낄 때는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거나 아하. 본인이 중도라든가 또는 뭐 보수다 이렇게 역으로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정치적 허위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치적 허위 의식. 예. 근데 실제로 투표하러 가면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실제로 투표하러 가면은 민주당이 좀 덜 마음에 들더라도 국민의힘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나는 늘 찍었던 대로 찍는다. 이렇게 행태가 나타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른바 정당 일체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 나는 뭐 죽으나 사나 민주당이야. 나는 죽으나 사나 국민의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60에서 65%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런 상황들이고 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최근에 이제 꽃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네네.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보수 응답자가 진보보다 10% 정도 더 많아요. 그리고 중도가 44%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정당 지지도를 물어요. 누구를 예. 지지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5% 더 나옵니다. 네. 거기에다가 조국혁신당이 5% 더 나옵니다. 네. 즉 50% 이상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고 해요. 네. 근데 본인 중도라고 이야기해. 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 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른바 진보 민주 세력들이 하는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나는 원래 진보인데 진보라고 하기가 부끄러워. 네. 그래서 나 중도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정당을 선택하는 문제라는 것은 적대적 프레임이 작동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그래도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는 없지. 선택을 해야 되니까 거기는 중도가 없잖아요. 정당을 선택하는 데는. 네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즉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는 상황의 흐름을 이야기할 뿐 정확한 통계치라든가 선거와 같은 결과로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깔고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좀 기분이 굉장히 찜찜했어요. 그동안 보수가 과표집된 거를 보면은. 그래서 아이고 이것도 뭐 어떻게 된 거야. 뭐 물론 우리가 이 여론조사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아니 민심은 반영합니다. 네. 투표 행위가 다른 겁니다. 예.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 이게 추설에 굳어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 프레임 속에서 사실적인
민심의 상황으로서 받아들여 버립니다. 네. 그러면 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게 됩니다. 네. 나는 그래도 죽어도 민주당 찍어야 되지만 야,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변해버렸어? 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투표를 안 하거나 그러니까.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추세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금 그 국민의힘이 기세가 꺾이는 여론조사, 거품이 빠지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흐름이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바짝 붙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민주당이 다시 살짝 앞서고 이재명 대표의 견고한 지지세는 다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뭐 빠지거나 이런 흐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4년, 5년 다전 지지율인지 쉽게 빠지겠습니까? 그건 맞아요. 뭐 제가 우려할 바는 전혀 아니다라고 보고요. 예. 문제는 이제 확장성의 문제와 그다음에 확장 전략을 쓸 때가 언제부터인가라는 시기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예. 지금 고민되는 부분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선 행보를 하면은 내란도 완벽하게 종식 안 됐는데 왜 또 대선 행보를 해? 국민의힘은 다 하는데 지금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다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런 이제 하나의 제1당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또 그 대선 행보를 하지 않으면은 지금 보이는 여론조사 추이처럼 네. 민주당이 포지티브하게 어떤 미래 의제 설정을 못 하고 있어. 또 이런 비판을 한단 말입니다. 예. 그게 이제 양쪽에서 오는 비판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유념을 하고 때로는 신속하게, 때로는 유연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최근 이 한 보름간의 민주당의 행보는 반대로 움직였어요. 신속하게 해야 될 때는 유연하고 네. 유연하게 해야 될 때는 과도하게 강한 메시지를 내고 네. 뭐 이런 전략적 미숙들 때문에 네. 민주당에 대한 약한 지지를 보내는 층들이 응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근데 지금 보수가 결집하니까 걱정이 돼서 열심히 또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재결집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기 상황에 국민들 덕에 하여튼 우리 민주주의가 수호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대선 시뮬레이션 한번 해주세요. 대선 어떻게 됩니까? 저 윤석열의 지지층이 네. 얼마나 견고한가라는 부분에서 보여진다고 보는데요. 네. 윤석열의 지지층이 견고해서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버릴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간다. 네. 그러면 다자구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자구도. 예. 네.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탄핵 찬반의 문제는 굉장히 예. 합의가 되기 어려워요. 네. 그리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에 예. 40%를 상회하면서 네. 1강으로 굳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보수층에서 대선 포기하게 됩니다. 대선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선 이후에 자기들 내부의 세력 재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 주도권을 잡으려고 너도 나도 또 출마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어차피 것처럼 안 될 거. 탄핵에 대한 찬반, 예. 건널 수 없는 이런 부분들까지 개입된다면은 다자구도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윤석열을 지금 다 포기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지금 대선 행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3040 세대의 마음을 얻는 뭐 공약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국민의힘은 공약 개발한 적이 없어요. 공약을 만들 능력도 안 되고 이게 뭐. 지금 선거를 반 이재명이라는 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나라를 망칠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민주당은 기본 프레임을 탄핵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라로 끌고 가야 됩니다.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집권 비전을 보여야 돼요. 새로운 이 뭐라고 합니까 투표층을 형성할 수 있는 반 이재명 프레임을 깰 수 있는 어떤 그 거대 아젠다라든가 이슈를 던져야 돼요. 네. 어제 살짝 그 일부를 보여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네, 거기에서 뭐 저는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안 드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어쨌든 중도화 전략을 해야 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중도 전략을 해야 된다. 경쟁자가 사실 없잖아요, 지금. 네, 중도화 전략을 해야 된다는 거고. 네. 근데 이 조금 아쉽다라는 측면은 아직도 이 참모 그룹들이나 이쪽에서 네. 평면적 수준에서의 정치만 보고 있다. 좌에서 좌로 움직이고 우로 움직이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정도고 옛날에 노무현이 구사했던 것 대통령이 구사했던 이 새로운 투표층 새로운 시대를 연다 네. 이런 느낌을 주는 데는 아직도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대선 행보를 하기 좀 어정쩡한 부분도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이재명 시선은 늘 대표로서는 네. 그러니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국민들의 시선은 늘 앞서가기 때문에 네. 대선 행보를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예. 당연히 해야죠. 왜냐면요. 내란 종식의 완성이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 안 되면은 이거 지금까지 수사했던 그럼요. 것들 예. 다 역으로 돌아가고 윤석열 사면되고 하는데 네. 그 정권 교체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대선 행보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저쪽도 시작했는데 이쪽이 뭐 눈치를 볼 게 뭐가 있어요. 여기도 나가야 되고 국민들은 또 새 세상을 원하고 있잖아요. 다수가. 네네네. 예. 근데 저 오늘 중앙일보 보니까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길 바라고 있다. 도덕성에 있어서 상당히 흠결이 많은 사람이 나와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딴 식으로 지금 정신 승리를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예.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선 때 이야기인 거고요. 예. 지금은 이제 탄핵이라는 상황에서 핵심 지지층은 끌어모을 수 있지만 중도층들은 굉장한 정치적 혐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 중도층들을 끌어모으기보다는 그 전에 핵심 지지층을 끌어모으고 투표율 뚝 떨어져서 선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네, 그거는 그 사람들은 승리입니다. 정신 승리. 사실은 진짜 이재명 대표가 만만하면은 왜 이렇게 악마화를 합니까? 또 왜 이렇게 재판 빨리 하라고 압박을 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네네. 나와주길 바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재판 늦춰서 대선 나오게 해달라고 도리어 부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쪽에서 네. 예를 들자면은 중도적인 인물이 떠가지고 스타가 돼가지고 다 끌어먹으면은 네. 이길 수 있어요. 네. 그 중도적인 그러나 인물, 좀 위협적인 인물이 오세훈 정도입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오세훈은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중도적인 인물인데 역동성이 없어요. 역동성이 신상품이 없다. 아니야. 이미 검증된 사람이야. 바람을 일으킬 수 없다. 그렇지. 예. 저는 근데 다만 이제 오세훈이 후보가 된다면은 그걸로 다 직결될 거라고 봐요. 그러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 안철수 또는 뭐 박찬종, 옛날에 이인재. 그렇지. 이런 주에 갑자기 확 뜨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그 국민의힘 정당 내부에 있어가지고 예. 후보가 된다. 네. 그러면은 네. 역동성을 가지고 중도부터 해서 극우까지 다 흡수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후보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사실은 윤석열이 그런 모델에 가장 가깝지 않았나요? 윤석열이 그런 거였죠. 예. 윤석열이 우리가 싫어하든 간에 역동성이 존재했던 겁니다. 예. 현직 대통령에게 저항한 검찰총장이라는 스토리적 역동성을 가지고 여론조사가 물론 다 불러낸 사람 아닙니까? 상극이었지만은, 네.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계열에서 없다는 겁니다. 네. 이른바 오랫동안 우리가 봐와서 익숙하고 저 사람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아는 거잖아요. 알만한 사람들. 전혀 신상이 아닌 사람들.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1국 체제는 뭐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김문수의 반짝은 역시 전광훈 류의 그런 극우들이 결집을 해서 막 열심히 여론조사에 응대를 해서 나온 결과물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 대선 국면에서 대선이 그러면 언제쯤 있을 것 같으세요? 결국 파면 후 60일 뒤가 될 텐데. 저는 뭐 4월 말이나 5월 초쯤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2월 말 3월 초. 네네네. 지금 저 헌법재판소 재판도 보고 계시죠? 네네네. 어제 그 김용현과 또 윤석열의 그 티키타카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 둘이서 이제 자백 쇼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윤석열의 이야기 중에 제일 웃긴 게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 젊은 장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었다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보고 싶었다. 자기가 불법하고 위헌했다는 거 자백하는 거잖아요. 저런 수준의 인간 자체가 대통령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중앙지검장이 되고 사장검사가 되고 이게 대한민국의 그 일제 잔재가 뿌려놓은 검찰 조직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 고작 시험 봐서 얻은 권력인데 그 권력이 선출 권력까지도 짓밟고 그 정치적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이런 구조 자체가 너무나 비루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기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은 민주당 내에서 대선 경선 후보로 나올 사람들 뭐 누가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네. 저는 좀 보완적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보완제. 그래서 예. 뭐 예를 들면 김동연 지사도 나오는데 경제 이슈를 가지고 자기 브랜드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은 뭐 감옥에 갔습니다만은 조국 대표라든가 김경수 지사 이런 사람들은 TK의 대표성 이런 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즉 그 자신의 특장점을 가지고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 네. 이게 원래 이제 우리 정치에서 히트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장격단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내가 잘하는 장점으로서 단점을 깨트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쟁의 요소보다는 자신이 잘하는 것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쓰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네. 조언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박진영 교수님 다음에 스튜디오에 꼭 한번 모시고 좀 길게 많은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